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의료가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원격 의료를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도입 여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긍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거나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원격 의료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토론해봅니다. 또 코로나19로 늦춰진 고3 수험생들의 등교 개학 상황을 살펴보고 입시 준비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작품이 되다. 초프리미엄 가전 LG 시그니처. 산에서 시작된 도전은 우리에게 즐거운 놀이가 되었다. 우리의 첫 번째 마운틴, 우리의 첫 번째 BAC. 블랙약 알파인 클럽. 블랙약. 파우제는 해치지 않아요. 당신의 공간을. 기술적 안마의자를 넘어 예술적 휴식가전의 탄생. 파우제. 지난 한 주간 중요 뉴스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받았던 뉴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5.18 민주화 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사람 나이로 치면 불혹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이 폄훼나 왜곡은 여전합니다. 지난 18일에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희생자 유족 등 4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 기념식은 1997년 정부 기념일 지정 이후에 처음으로 이 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념식 주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한 구절이기도 한 세월은 흘러도 산천을 안다인데요. 이것은 이념적 논쟁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 부당한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항거한 5.18 정신을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폄훼하고 왜곡이 심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5.18 관련 명예훼손으로 실형 판결을 받았던 극우 인사 지만원 씨, 고령이라서 구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28일에 현충원을 찾아서 그 5.18은 북한 간첩이 일으킨 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보수 세력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 5.18 관련 가짜 뉴스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5.18을 대하는 정치권의 온도는 조금 변화가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과거 당의 5.18 관련 폄훼 발언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도 함께 제창을 했습니다. 1년 전에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 다 달라졌습니다. 이 한 언론은 주 대표님과 통합해 나가는 첫 출발이라고 본다는 5.18 관련 단체 관계자의 말을 전하면서 이 최근 강경 우파와 선을 긋고 과거 청산에 나선 통합당 행보에 대해서 이
광주 민심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여당은 20대 국회가 하지 못한 5.18 관련 법들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조는 하겠지만 연내 처리보다는 이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진 야당 새 원내대표가 취임한 그 허니문 기간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달라진 행보를 보이는 건지는 앞으로 입법 활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유행과 이에 대한 불안을 종식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의 한 기업이 이 백신 개발을 두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1차 임상시험에서 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45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다른 양의 백신 물질을 2차례 투여했더니 참가자 전원에게서 코로나19 항체가 형성이 됐고 이 중에 8명은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이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네. 막상 또 살펴봤더니 의구심이 들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한 미국 의학 전문지는 다수의 백신 전문가의 지적을 인용해서 이 모더나가 데이터가 아닌 말뿐인 정보만 제공을 해서 이 과학적으로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없다 이렇게 네.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화 항체가 형성됐다는 8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 그리고 형성되지 않은 37명에 대한 이 결과는 알 수 없는 점 그리고 백신 효과가 어느 연령대에서 나타났는지 등 백신의 효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빠졌다는 건데요. 이런 보도에다 모더나 임직원들이 발표 전후에서 주식을 팔고 또 모더나 이사가 최근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모더나 주가는 다시 폭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이것을 치료제나 백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집계에 따르면 이 전 세계적으로 8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개시가 됐고 네. 그리고 109건의 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에서도요. 이 내년 하반기 생산을 목표로 백신 개발이 2건이 진행 중이고 네. 또 내년에 임상 적용을 목표로 치료제 연구 개발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WHO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관련한 특허를 공유한다는 이런 요청안을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먼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느냐 이 관심사이고 경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이 감염병 종식을 위해서 이 세계적인 공공재가 돼야 한다는 인식은 함께해야겠습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프로축구 FC 서울이 성인용 마네킹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 프로축구 K리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무관중 경기로 개막을 했습니다. 이 대구FC도 지난 16일 홈 개막전 당시에 경기장 곳곳에 이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었고요. 네. 빈 관중석은 엔젤클럽 깃발을 그리고 서포터즈석에는 이 팀 마스코트인 미카와 빅토 인형으로 채웠습니다. 이 무관중 경기가 처음이다 보니 뭐 야구나 축구나 할 거 없이 구단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네. FC 서울도 그랬을 텐데 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7일 홈 개막전이 열린 관중석에 이 30개의 마네킹을 설치를 했는데요. 네. 이 응원 분위기를 위해서였다라고 하는데 이 팬들 사이에서 성인용 인형 리얼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실제로 응원 팻말에 성인용품 업체 그리고 이 리얼돌의 모델이 됐던 성인 여성 개인 방송 진행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FC 서울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 구단 담당 직원이 리얼돌 자체가 뭔지 몰랐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또 해당 설치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네. K리그를 개막하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뭐 무려 36개국에 중계권도 수출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구나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울 구단이나 K리그 관계자들이 엄청 당황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외신들도 이 상황을 보도하면서 국제적인 망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이 리얼돌이라는 주장이
사실이면 정말 큰 수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 BBC는 담당자가 몰랐다면서도 이 마네킹들이 섹스토이 생산 공급업체에서 왔다는 점은 인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야후 스포츠 호주는 이 기이한 아이디어가 역효과만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프로축구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FC 서울 구단에 이 제재금 1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고의가 아니었어도 마네킹 대다수가 여성을 형상화하는 만큼 기획 단계에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했었어야 하지 않나 이 디테일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여곡절 끝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이 학습과 방역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학교 현장은 낯선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고3부터 순차 등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그리고 손소독과 한 명씩 자리 배치 같은 이 거리두기 같은 교육당국이 앞서 밝혔던 방역 수칙이 등굣길,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까지 쭉 적용이 됐습니다. 오는 27일에는 고2와 중3,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고1과 중2, 그리고 다음 달 8일에는 중1 학생들이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이 등교 수업 첫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이 199명이 등교를 하지 못했고요. 이 중도에 귀가를 한 학생들도 8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등교 둘째 날이었습니다. 그때 학교가 폐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년과는 달리 매일 등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숨가쁜 대입 입시 준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등교 다음 날에 고3들은 전국 학력 평가를 치렀고요. 이 다음 달에는 원격 수업으로 치르지 못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 등 이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모집에 집중할 학생들은 이 중간, 기말 내신 성적은 물론 이 비교과 활동도 챙겨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대입 수능도 12월로 미뤄진 데다가 원격 수업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안개 속인 대입 준비 부담은 고3들이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고3 등교 수업과 앞으로 진학지도와 관련해서 홍성철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 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선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코로나 상황에서 무려 4차례나 걸쳐 개학이 연기됐고 원격 수업이라는 게 처음 가보는 길이고 사실 80여일 만에 학생들이 등교를 해서 이제는 등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20일 등교 개학 첫날은 발열 검사 등 생소한 분위기에 학생들이 다소 좀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생활 환경에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처럼 생활할 수 없기에 학교 현장은 학생, 교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 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학생들의 하루 일정을 보면 학생들은 등교 이전에 집에서 건강 자가 진단 항목에 체크를 해야 되고 등교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를 두고 교문에서 발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실 분위기를 보면 학생, 교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담임선생님 인솔하에 학생들을 급식실까지 인솔을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혀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관, 운동장 모두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번 쉬는 시간에도 감독 선생님을 배정하여 교실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교하자마자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미뤄진 평가를 치렀는데 이번 모의고사도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온라인으로 자율적으로 보기도 해가지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또 걱정도 있으시던데 이 모의고사 결과를 어쨌든 받게 되면 앞으로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네, 등교개학 이후 21일 모의고사 시험을 치렀습니다. 금년 그 시험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 국어, 영어, 탐구 과목은 좀 평이했고 수학은 좀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번 학력평가 시험은 매우 중요한 시험인데 길게는 작년 12월 기말고사 이후 짧게는 온라인 개학 등으로
자기 주도 학습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학생 개별 개인적인 그 판단이 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전국 단위 시험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시험 치러지지 않았지만 온라인으로 치러졌지만 전국 단위 시험입니다. 그래서 각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를 참고하면서 대학 또는 학과의 범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찾아야 될 것이고 네. 그 대구 진협에서도 가채점 원점수 기준으로 배치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내일 지금 오늘 최종 확인 중에 있는데 오늘 내일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담임 선생님 통해서 그 본인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속에서 이 첫 번째 기준이 될 만한 점수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수능 이외에 수시 지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시 자료가 될 만한 1학기 때 자료가 될 만한 많은 활동, 시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연기가 되고 좀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둘 중에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수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네, 등교 개학 이후 8월 말까지 그다지 긴 시간 아닌데 학교 현장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 교내 시험, 그다음에 교육청 연합 환경평가 2번, 교육과정 평가원 중간 시험인 6월대 수능 모의 평가가 한 번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험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 그다음 수능 시험이 다소 연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고3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수시 준비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수시에 6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네. 교과, 종합, 논술 등 다양한 전형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어떤 전형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2학년까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집중을 하면서 전과목 성적을 향상시키는 것이 네. 우선이고 네. 전과목보다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와 연계된 특정 과목 성적이 우수하다면 그 특정 과목 중심으로 좀 비중을 늘리면서 네. 학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물론 그 수능 최저 조건을 요구하는 대학들도 있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어떤 그 전략적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N수생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돼 있다고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3 재학생들은 오히려 정시보다는 수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입장에서 할 거는 너무 많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N수생들 정말 유리합니까, 선생님? 네, 사실 그 매년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면 네. N수생의 성적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더 그렇습니까? 올해도 지금 이제 6월 모평까지 시험을 치러 보면 네. 그 상황을 이제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재학생 입장에서는 좀 힘듦이 있겠지만 그 수능 준비는 기본에 충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EBS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6월 모의 평가를 통해서 각 과목별 취약점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9월 모의 평가를 대비하는 것이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선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곧 수능과 연계되면 좋은 성적을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사람 일반적인 시청자 입장에서 한간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라서 이거 하나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무리 코로나로 상황이 변하고 복잡했다 하더라도 교육부가 이미 2년 전에 발표했던 입시 요강에 따른 대학 입시 비율, 수능, 수시, 정시 변하지 않는 거죠?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어떤 발표는 없지만 네. 그런 부분이 만약에 변한다면 학교 현장은 좀 더 혼란스럽지 혼란스러워지니까.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학교 학생 지도에 여념이 없으신 선생님 와중에 좋은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원격 의료 도입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원격 의료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원격 의료 도입은 신중해야 할 문제인데요. 오늘 토론에서는 원격 의료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희경 대구 테크노파크 바이오 헬스 융합센터 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문화 어느 영역 하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둔 데가 없습니다. 학교를 비롯해서 모든 영역에서 옳든 원하지 않든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계기로 특히나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 정 실장님, 원격 의료가 도대체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원격 의료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기에는 이렇게 언어를 풀어보게 되면은 떨어져 있는 공간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는 의료법 34조에 의해서 원격 의료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논란 부분이나 이슈가 되는 게 그 의료법 34조의 의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원격 의료 부분의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서 컴퓨터나 통신 화상 기술을 이용하여서 의료인끼리의 기술 자문이나 상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원격 의료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나라 법적 정의 안에서는 그렇게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원격 의료 부분 자체에서는 요거에 대한 법적 정의는 원격 자문이라고 의미를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쉽게 듣는 원격 진료나 원격 모니터링은 조금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현재 법에 허용돼 있는 범위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 원격으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자문을 해주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차트를 보여주고 다른 병원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은 원격으로 가능한데 진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러면 이상호 총무이사님,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같은 말입니까? 원격 진료와 비대면 진료는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용어 차이인데 결국은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직접 환자와 이렇게 마주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원격 진료라는 것도 결국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떠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제 원격 진료라는 용어를 쓰기는 아주 적절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마 비대면 진료 처방이라고 용어를 자꾸 바꾸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사회 쪽에서 볼 때는 원격 의료라는 거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간판만 바꿨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0년 넘은 논쟁이지 않습니까? 다시 해보은 논쟁인데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례 시도했었다가 실패했고 그다음에 의사협회에서는 굉장히 강경한 투쟁도 하셨고요. 이거 시범 사업도 해보자고 하다가 좌절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제자리 그림인 이유를 먼저 짚어봐야지 어디인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제자리 걸음 자체에서 부분에 시범 사업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시범 사업에서 정확한 답을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생각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의사협회나 의협에서나 말하는 그 걱정하는 것들 자체 아니면 일반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무수한 시범 사업에서도 불구하고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뭐 그 정보통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정보의 뭐 보안적 안전성 그리고 제도권에서 책임 소재들 그리고 정확하게 진료가 가능하나 이런 것들 자체가 물론 시범 사업을 하면서 복지부에서는 환자 부분의 만족도, 임상적인 유효성 이런 것들은 검증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답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고려가 되고요. 이 원인 자체를 좀 더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은 시범 사업이 자꾸 우리 부분들과 다양한 유형으로 실시되다 보니까 지속성은 조금 떨어져서 그런 것들의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제시를 못해서 그렇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봅니다. 정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동안 이 여러 가지 시범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요인들에 대한 좀 더 나아진 상황에 대한 제시 없이 자꾸 반복적으로 그냥 해보자는 말만 있어가지고 또 동일한 방식의 비판들과 이것들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자 그러면 그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정말 당사자인 의협이나 또는 시민단체나 여기에 대한 피드백 부분도 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 최소한 전면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같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던 의료법에 아까 말씀하신 조항의 예외 조항으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의료인하고 환자가 원격 진료를 재난 상황이 선포되는 순간 당연시되게 허용해야 하자는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넣어놓자는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 상황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의료법상으로 처방전 발행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법적 규정이죠. 네, 의료법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있으면 네. 의료인에게 특별한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료법 안에서도 이런 네. 코로나 같은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그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굳이 지금 의료법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법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구시대적인 의료법을 개정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협이나 입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법만 잘 사용해도 새로 의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법 자체를 아닙니다. 지금 그 원격 의료에 대한 의료법도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법이죠. 사실은 지금 원격 의료에 관한 의료법은 거의 사문화된 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원격 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의사와 간의 그 이제 원격 어떻게 보면 소견을 교환하는 정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 장비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원격 진료실도 갖춰야 되고 네. 그다음에 원격으로 하는 정보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나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장비가 보건복지부에 정해서 그걸 갖추어야만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드물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그 법도 문제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책임 소재 문제라든지 지금 의료법 제34조에 있는 원격 의료에 대한 법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비대면 의료를 다시 들여다보고 미비한 지점은 개선하거나 보완을 해보자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보자고 하실 만한데 반대 의견을 먼저 내세운 이유는 뭐죠? 정부와 네. 의료계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신뢰성인데 네. 그 신뢰성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역대 우리 이제 정책을 보면 네. 2000년도에 의약분업이 됐을 때 우리 이제 그 의약분으로 인한 우리 의료계의 그런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수가를 어느 정도 올려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2002년도 되기 전에 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우리 의료계 수가를 다시 원위치를 다 하고 네. 상당히 많은 의료악법들 중에 이제 건정신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시 건강보험법으로 편입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의료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 의사회 입장에서는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네. 헌법 소원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에 보면 그 헌법의 그 직업 선택이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근거가 비급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네. 이제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비급여의 전문 급여화로 인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네. 식의 정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원격 의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어떤 뭐 앞으로 이제 향후 4차 산업에 있어서의 이제 발전에 어떻게 동참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의료계는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가장 큰 현재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동안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서 엄청 많이 당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낼 수 없다는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지점은 다른 차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해야 되는 주 당사자가 먼저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인데요. 한편 산업계에서는 지금도 도입하는 게 빠르지 않다, 이미 늦었다, 빨리 도입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니까 도입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계에서는 도입 주장의 근거나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요? 산업계에서는 일단은 도입 부분 자체에서 해외 사회 부분, 우리는 시범 사업 부분이 아직은 그 표본수나 이런 것들이 작기 때문에 주로 해외 사례 부분을 참고로 하여서 해외 사례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 자체가 낮다라는 걸 보고 산업계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산업계가 허용을 하고자 하는 어떤 범위나 이런 거의 의견을 좀 들어보게 된다 그러면은 산업계는 물론 당연하게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부분 자체에 부분 자체를 원격 의료라고 제가 단어를 쓰겠습니다. 원격 의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원격 의료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의 접근성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접근성의 관점보다는 불균형의 관점에서 도서 상간 지역이라든지 교정시설의 수용자라든지 그런 범위로 하고 두 번째 부분은 기술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경증 환자, 즉 만성질환자 원격적으로 상담이나 그런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 그 정도까지는 어떠냐 하는 게 산업계 일반적인 의견 같습니다. 네, 전면적인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큰 위험 부담이 없는 부분부터 그리고 실제로 도입했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많은 의료복지가 주어질 수 있는 영역부터라도 네. 시작을 하자고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물론 의료계에서는 그것은 시작 한번 무너지는 뚝이다. 한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의심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있으신 것 같은데 말만 나오면 대안을 먼저 이렇게 비판 쪽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일단 논의 가능한 지점부터 탐색을 해봐야지 이 반대를 먼저 내세우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고 기술 변화에서 피해갈 수 없는 모든 영역이 다 변하고 있는데 의료 영역 역시 변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기득권 세력의 거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산업계에서는 그런 기득권 세력 때문에 조금 속도가 떨어진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산업계 기대 효과가 꼭 원격 의료만이 상당히 큰 거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포장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이 한 17%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GDP가 약 20조 달러 정도 된다. 2018년 기준으로 네. 20조 달러인데 그렇게 따지면 미국 경상 의료비가 약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 2019년에 원격 의료 산업비 미국에서 된 금액으로 보면 약 26억 달러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전체 미국 경상 의료비의 원격 의료 산업비는 0.07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 자체가 장밋빛 미래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산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향후에 앞으로 그 원격 의료 비율의 증가율은 아주 많이 높을 수 있습니다만 이 의료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그 안정성이나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의료 제도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할 때 있어서 원격 의료가 꼭 필요하냐? 네. 물론은 필요하지만 그런 논의를 정확한 사실을 기반해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면적당 의사 숫자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벨기에,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네. 세계 3위로 숫자가 많거든요. 물론 뭐
인구 수당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는 좀 낮지만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런 상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전문의 숫자라든지 구조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재반된 이런 것들을 더 네. 바꿔 나가야 하지 않나. 아직까지는 원격 의료 도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할 만큼 우리 의료 상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상황은 아주 원격 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않을 네. 수도 있다. 네. 꼭 여기에 필요한 분이 네.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산업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의사의 밀도 자체는 높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해보니까 그리고 자료 조사를 조금 해보니까 1위 부분인 네덜란드가 의사 밀도가 제일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는 원격 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분이 갖춰야 될 거는 갖추지만은 의료의 불균형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접근성보다는. 자, 저희가 지금 2018년도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 부분의 병원 수 자체가 대도시 부분에 비해서 농촌은 물론이고 중소도시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네. 2003년도에서는 그 비율, 그러니까 가장 병원이 많은 도시의 수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분 자체에서는 지금 2003년도에 40이라는 비율 자체가 30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병원 수에 대한 의료 서비스 부분을 공급할 수량 자체가 공급 구조가 좀 딸릴 거고 그러면은 불균형밖에 없을 거고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특수한 여건 공간적 개념에서는 불균형 자체는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안전적 제도를 좀 갖춘다 그러면 검토해볼 만하지는 않은가 하는 게 전반적인 산업적 네. 생각입니다. 네,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의료 소외 계층, 사각지대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도입 취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 쪽에 가 있는 분이든 반대 쪽에 가 있는 분이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해보지 않은 길이니까요. 네.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 기대 효과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하지 않으면 이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거나 이런 동력이 떨어지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도서 산간 지역, 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 아주 벽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들은 최근에 몇 개의 뉴스는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아예 없어서 더 많은 공중보건의에게 많은 금액을 제시하고 큰 병원에서도 고임금을 제시를 해도 의사분들을 모실 수가 없다.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런 의료 원격 진료가 도입이 되면 총무장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네. 원격 의료가 가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에 대한 쉽게 말해서 지역적 편차가 있는 네.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격 의료가 해결책이 아니고 어떤 제도의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역적으로 그런 자리는 공공의료를 좀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 의료에 대한 다른 수가적인 배려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원격 의료로 해서 그 의료 사각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료 서비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분들의 의료를 위해서는 다양한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물론 원격으로도 있지만 물론 의사들이 파견 가거나 우리 교정에 있는 의료인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해외 선박 같은 경우는 병원선을 만든다든지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왕진 시스템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네. 그런 직접 대면 진료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원격 의료로 꼭 가야만 하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아주 중증이나 우리 의사분들이 직접 진료를 해야 할 정도의 이렇게 판단을 요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이건 저의 그냥 단편적인 삶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 환자가 또는 당뇨병 환자들이 특별한 다른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이건 스스로입니다. 의사분들은 그렇죠. 염려하는 네, 게 이 지점이죠. 네. 스스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데이터만으로 이제 약을 재처방받고 하면 편하기는 할 텐데 의사분들은 합병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해볼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걸 염려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만성 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게 우리가 큐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케어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 케어하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만성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외래에 가서 약만 타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직접 진찰을 하게 되면 그런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환자를 볼 때는 그런 합병증의 발생할 것에 대한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차이는 그런 쉽게 말해서 시진, 청진까지는 어떤 기교를 통해서 정보 통신을 할 수 있겠지만 촉진이나 타진이라든지 다른 그런 독특한 그 의사들의 감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이제 원격 진료의 그런 효용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고 저도 아까 앞전에 바로 앞서서 이런 원격 진료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계에서 조사한 데이터나 이런 걸 볼 때 일반 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편익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 불만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이상호 선생님은 진료하실 때 독특한 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환자를 진료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가게 되면 몇 마디 말을 안 나누고 정말 환자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해서 단순히 뭐 어디가 어떠세요? 요즘 어떠십니까? 이런 것도 없이 절차도 없이 네 다시 약 타러 오셨군요 하고 바로 진행이 돼버리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갈 바에는 얼굴 화면으로 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쪽에서의 수용 요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의료사고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결국 의사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에 의하면 원격 의료 도입할 때 제일 걸리는 문제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의료에 관한 법률 중에서 제3항이 그러니까 34조 3항이 보면 원격 의료를 하는 자는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라고 법에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장기를 두는데 차포를 떼고 두는데 승패에 대한 책임은 똑같이 져라는 내용, 똑같은 말이 지금 3항에 들어있고요. 사망 사항이 다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법조문 항 4가지 중에 2가지를 의사에 대한 책임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원격 의료에 대한 법안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업 전문의로서 책임을 완전히 안 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비합리성적인 책임을 요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료인으로서 동참하기는 힘들게 되는 거죠.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느 누구나 그렇지 않게 특히나 생명을 다룬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시는 게 의료 전달 체계라고 우리가 지금 뭐 동네 의원부터 병원, 상급병원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높은 병원으로 갈 때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게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 정착이 돼 가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 원격 의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입되고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원격 의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은 막을 수가 없는 물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의료 전달 체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쉽게 말씀을 정리해 보면 동네 병원이 수입 저하나 폐업 가능성이 걱정될 만큼 구조가 이렇게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의원 1차 의료기관이 힘들어진 과정은 뭐 이 원격 의료나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진행돼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급여의 급여를 통한 뭐 병실료 보험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뭐 특진료 폐지부터 시작해서 쭉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 1차 의료기관은 힘든 상황이 계속 반복됐는데 그 반복되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원격 진료 문제가 불거지고 하면 점점 더
의원에서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이번 코로나 때 이 전화 상담 그다음에 전화 그 비대면 처방을 통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뭐 동네 의원 처방 퍼센트가 그렇게 적지 않다. 네.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그럼 그 평가하시기에 실제로 데이터는 그렇게 나왔지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평상시에 이런 긴급한 상황이 아닐 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격히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더욱 더 상급병원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네.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 때문에 상급병원 자체에서도 환자를 안 받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상급병원에 가면 위험하니까.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게 그래서 있어서 전화 그 지금까지 그 데이터에 나온 거는 지역 의원에서 그렇게 쏠리지 않고 지역 의원에 여전히 비대면 진료를 해도 많이 갔다는 거는 일시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또 일각에서는 이 원격 진료를 하게 되면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의료 민영화의 길을 살짝 이제 열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주시면요. 의료 민영화의 길을 열 것 같습니까? 이게 시작되면? 아마 우리 일반 국민들은 의료 민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감을 못 잡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의료 민영화 뭘까요?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 교수님은 제가 볼 때도 의료 민영화가 간단히 그냥 정리를 하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진료받는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본에 의한 지배를 받는 그런 사회,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료 민영화는 크게 보면 공급자에 대한 민영화, 그다음에 보험자에 대한 민영화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 보험의 아주 큰 공단 보험자가 있습니다. 단일 보험자죠. 그래서 이 보험자에 대한 민영화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공급자에 대한 민영화, 사실 우리 90%가 민간 의료기관입니다. 민영화가 돼 있죠. 그런데 그 민영화지만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서 모든 지역의 병의원들의 수가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아도 불법이고 더 적게 받아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공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민영화, 우리가 민영화를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민영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의사만이 결혼할 수가 있지만 요양계를 결혼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민영화가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의료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사무장병원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 자본이 요양기관을 가지게 되면 돈이 지배하는 의료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우리는 우려하는 거고 원격 의료가 되면 그런 요구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격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의료 민영화가 따라오는 거게 됩니다. 또 말씀하신 그 거대 병원의 체인화를 걱정하시는 거죠? 2000년도에 우리나라 의약분업이 시작되고 했을 때 우리 의사들한테는 상당한 충격이었는 게 뭐냐면 아파요닷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틀 만에 처방전을 7만 개 이상 발행해가지고 우리 의사들은 아직도 그 원격 의료라고 하면 그 처방전 발행을 한 그거에 대한 충격에서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으시군요. 트라우마 있습니다. 두 분 의견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토론 속에서 보면. 마무리 발언으로 원격 의료가 어떤 형식이든 어떤 폭이든 어쩔 수 없이 도입은 조금씩 돼야 될 거는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점은 그래도 고민하면서 이 논의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으면 짧게 한 1분 정도로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시장님. 원격 의료 부분 자체에서는 이 시장 규모 부분에 작을 수도 있겠지만은 연평균 성장률은 34% 미국만 보더라도 조금 높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산업계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경제의 시장 논리로 본다 그러면 분명히 수요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수요를 받침하는 공급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원격 의료 자체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이런 시범 사업이 좀 짧게 끝났던 것들 자체가 해외 사례처럼 좀 꾸준하거나 그리고 지금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 부분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모색해보고 좀 더 그 산업계든 의료계든 또 시민단체든 각자의 합의점 부분을 좀 더 좁혀가는 좀 시간들을 가지면은 그 해결 부분 자체는 머지않은 미래에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상우 총무님.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 대구광역시 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으면서 그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그런 실천을 잘 해주셔서 이런 좋은 어떻게 보면 일찍 안정화되는 계기를 맞았고 지금 이제 원격 의료 분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지만 그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일각에서 보기에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나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원격 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오진의 위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라든지 있긴 있습니다만 또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서 원격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필요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회나 대구시 의사회는 가장 중요한 미션을 우리 국민의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대구시 의사회는 그리고 우리 대한의사협회 우리 의사회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를 하기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기간 동안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당국이 보여준 성과,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꼭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변신도 그에 맞는 변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의료 체계 정비에 원격 의료가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체와 정부가 힘겨루기보다는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한다면 코로나 대응에서 봤듯이 우리 의료 체계가 다음 제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환경으로 다시 태어나는데도 우리는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CBB,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따져 헤아려 보는 것을 말합니다. CCBB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 하나로 많은 옳았던 일들이 모두 그런 동기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향해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의 미숙이라는 해명과 일부 친일주의자들의 공격이라는 주장은 CCBB를 가리는데 도문커녕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합니다.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과 CCBB 해명에 대한 요구는 일부 언론과 친일주의자들의 음모론에 동조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국민들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논란이 되는 CCBB를 제대로 가려야 지나온 길이 지닌 소중한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